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기는 한데 기후위기가 최근에 너무 심각해져서 미래 세대의 생존과 좋은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광화문에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후정의행동이었는데요. 기후라고 하는 자연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정의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겠지만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이지만 과학기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 기후정의행동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방법이 전과 같다면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육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방법과 내용이 같다면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는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200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2001년만 해도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서 역전이 됐고요. 올해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 67%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거라고 예측하고 걱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위기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2018년에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에서 냈던 1.5도씨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의 표지입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주로 과학자들의 모임인데요. 5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8년은 원래 보고서를 발간하는 해가 아닌데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도씨라고 하는 기존의 파리 협약에서 생각했던 목표가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1.5도씨로 목표를 떨어뜨려야 되고 1.5도씨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 보고서를 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또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난 10만 년 동안 지구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아주 오르락내리락 하던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1,000년쯤 전에 갑자기 쭉 올라가서 연평균 한 13도 정도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0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아주 안정된 기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인류가 농사를 짓고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그 기간 동안 연평균 기온 1도 이상 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년, 특히 최근 한 50년 사이에 인류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어쩌면 인류가 자발적으로 1도씨 범위 밖을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도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최근에 이제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재난이 100년 만의 재난이다 또는 60년 만의 홍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다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지금 닥치기 시작한 환경 재난은 지난 1만 년 동안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지난 1만 년 동안 1도씨라고 하는 아주 안정된 범위 안에서 유지되던 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앞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IPCC는 1.5도씩 올라가는 걸 막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는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못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농도, 연평균 기온, 해수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얼음이 다 녹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기후위기와 함께 가장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에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약 7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위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94%가 응답한 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86%가 선택한 생물다양성 감소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 유럽만 하더라도 유럽 곳곳에서 산불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어디 먼 데 떨어진 숲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발생을 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났죠. 올해는 동해시에까지 불이 번져가지고 동해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인가요? 사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구의 건강, 자연의 건강, 생명의 건강, 또 인간의 건강과 생존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환경재난지역에 선포된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일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금방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0년 안에 마스크 못 벗을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낙담을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못 벗고 있잖아요. 3년,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죠. 예전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니파, 원숭이 두창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해 왔고요. 발생하는 빈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바이러스들은 더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은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뛰어앉고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거나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밥도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됐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에볼라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왜 발생했는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에볼라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이런 쪽에서 발생했던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이 병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걸리면 2명 정도가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1000명이 걸리면 2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방어한 셈이죠. 코로나19에 비교할 때 에볼라는 100명이 걸리면 4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에볼라처럼 치명률도 높고 코로나처럼 감염률도 높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몇 억 명이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왜 발생했을까요? 이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바닷가, 이게 어초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데요. 대서양이죠. 이 바닷가 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작은 어촌 마을들이 쭉 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하거나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저럭 잘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0, 30년 사이에 중국 배들 그리고 유럽의 대형 선단들이 이 앞바다에 나타나서 물고기를 싹쓸이하기 시작해요. 저인망이라고 하는 바다 밑바닥부터 긁어가는 그물을 펼치고 물고기를 남획했는데 이 그물이 얼마나 크냐면 그물 하나에 전보제트기가 15대가 들어갈 정도로 그물이 큽니다. 그렇게 큰 그물을 펼치고 앞바다를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이 바닷가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조그만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질하면 잡히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근데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 아빠가 없겠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떠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요. 숲 쪽으로.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먹을 걸 찾았는데 금방 숲에 들어간다고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는데 그때 박쥐하고 원숭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거기에서 에볼라가 터진 거예요.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는 특히 예를 들면 박쥐의 몸에 굉장히 다양한 수십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박쥐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박쥐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예를 들어서 보면 에볼라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고 그 굶주림이 발생한 건 생태계 파괴와 남획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기후변화와 연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할 때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UN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제목이 지구촌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은 UNEP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 아까 얘기했던 서식지 파괴라든지 남획 같은 거, 두 번째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심각한 가뭄이라든지 이런 거, 세 번째가 공장식 축산과 과도한 육식 소비, 그리고 네 번째가 동물 밀렵과 밀거래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엉켜가지고 동물들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2020년 봄에 1사분기 석 달 만에 전 세계에서 3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질병과 안전의 문제가 곧바로 실업과 빈곤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졌냐? 가난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에는 성불평등 문제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엄마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더 노력해야 되겠죠. 애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지역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또 번지게 된 것이죠. 포인트는 뭐냐면 기후위기 문제는 단지 자연환경 문제가 아니고 빈곤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고 성평등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9.24 기후행동선언의 핵심은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너지 아껴 쓰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자연과학 따로, 사회과학 따로, 또 자연과학은 물화생지 따로, 사회과학은 역사, 지리, 도덕 따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떻게 환경 문제가 빈곤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환경 문제 따로, 경제 문제 따로, 인권 문제, 평등의 문제 따로 접근해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지속 가능한 문명은 이런 통찰적 안목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종은 대략 20만 년쯤 전에 출현했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1만 년 동안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을 이루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굶주림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전쟁이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굶주림과 질병과 재난과 이 전쟁이나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온 노력의 결과일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내가 농사를 짓는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했을 것이고 의학도 그렇고 법학이나 윤리나 종교도 다 그런 맥락에서 발달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아주 오래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팬데믹에서 보듯이 전 세계에 질병이 만연해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곳에서 지금 전쟁 또는 분쟁, 갈등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아까 동해시 산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더 가혹해지고 있고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굶주려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면 빼앗으려고도 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지역에서 전쟁 중에 또는 전쟁이 끝난 뒤에 질병이 발생하죠. 세계 1차 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습니다. 그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추산컨대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짐작이 되는데요. 전쟁은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고 작물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데 지금 밀이 걱정입니다. 전 세계 밀 곡창 지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5군데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밀 생산량이 4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3억 명 정도가 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 3억 명 정도가 굶어 죽을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거나 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뺏으러 쳐들어가거나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려면 이 네 가지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학기술을 발달시킨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일회용품을 덜 쓰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기고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흔히 구조적 재난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을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어요. 구조적 재난은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난 300년 동안 물질적인 풍요를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을 그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